네, 지금 이제 절반을 넘어서 이제 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혁신 경쟁 평가 등 동태적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 관해서 우리 산업연구원의 강민지 부연구위원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혁신경쟁평가 등 동태적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산업연구원 강민지입니다. 네, 오늘 이 주제는 혁신 경쟁이 중요한 시장에서 과연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경쟁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된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먼저 디지털 경제가 확산하고 그리고 주력 산업이 고도화되는 등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혁신이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시장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의 혁신이 어떤 주어진 시장 내에서 내생적으로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혁신 자체가 시장 구조를 바꾸고 있는 그런 경쟁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플랫폼 경제가 형성되며 빅테크 플랫폼들의 기업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시장력을 높이면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주력 산업 주력 산업의 고도화,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경제 등에서 혁신이 경제 성장의 키를 담당하는 경우에 이런 경제에서 경쟁 정책의 한 목적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가 담긴 사례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7년에 유럽 집행위원회 다우 듀퐁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이슈가 많이 된 2021년 구글과 관련된 공정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동태적 혁신과 관련해서 어떤 정량화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매우 첨예한 어떤 이슈가 존재하고 있고요. 동태적 경쟁 체제에서 혁신 경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품 시장을 분석하는 방식을 견지해서는 경쟁 정책의 유효성을 더 이상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경쟁 체제에서의 혁신 경쟁 평가를 위한 분석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혁신 생태계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 사례에 담겨 있는 동태적 혁신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혁신 경쟁과 관련한 평가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논하고 마지막으로 프레임을 도출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목표인데 사실은 현 단계에서는 이 적용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추후 이제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 생태계와 동태적 경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유형과 그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유형은 이제 크게 우리가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으로 나눠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혁신을 통해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누적되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점진적 혁신이 있고요. 그리고 획기적으로 성능이 향상되거나 상품이 대체되는 급진적 혁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혁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혁신이 누적되지만 시장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혁신이 발생하는 경쟁을 평가할 때 기존 상품 시장의 시장 구조를 살펴보는 게 의미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산업 조직론 쪽에서는 많은 연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EN 슈무찔러가 연구한 연구에서는 마켓 리더가 혁신을 더 많이 하는 현상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켓 리더와 팔로워가 뒤바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라면은 그 리더가 더 어그레시브하게 계속적으로 혁신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장 구조가 계속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사실 더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미처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편 급진적 혁신은 획기적 성능 개선을 의미하고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SSD로의 변화와 같은 기존 상품의 빠른 변화와 대체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혁신에서는 팔로워가 리더가 되기 위한 혁신 활동을 할 유인이 존재하고요. 따라서 반대로 리더는 팔로워의 혁신을 저해하려는 유인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혁신은 급진적 혁신의 한 유형인데요. 먼저 처음으로는 이제 없는 시장이 창출되면서 급진적 혁신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지만 시장이 이미 형성된 다음에는 점진적 혁신이 이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이어지는 점진적 기기와 관련된 점진적 혁신이 이를 대표하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이제 경쟁법을 하시는 분들에겐 생소한 개념일 수는 있는데 혁신의 유형에는 상품 혁신과 또 상품 혁신이 아닌 혁신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이제 이거는 사실 2018년 오슬로 매뉴얼에서 차용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이제 상품 혁신 기존의 오슬로 매뉴얼에서는 상품 혁신, 공정 혁신, 마케팅 혁신 그리고 조직 혁신 등 4가지의 혁신으로 분류하였는데 2018년에 개정된 오슬로 매뉴얼에서는 상품 혁신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상품 혁신이 아닌 그 나머지의 혁신이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하나의 이제 혁신 형태로 통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품 혁신은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한 생산 활동의 최종 산출물을 의미하고요. 기존 제품 혹은 서비스 대비 새롭거나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개선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타나는 경우 상품 혁신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은 2018년 오슬로 매뉴얼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정 마케팅 조직 혁신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 대비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경우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상품 혁신 중에 이제 급진적 혁신의 유형에 수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 혁신과 수반되는 경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혁신 프로세스 관련 그림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최대한 이제 이 동태적 혁신에서 경쟁력 집행에 반영에 도움되는 형태가 무엇인지 고민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제 혁신 아이디어의 창출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한 기업가의 아이디어나 어떤 운 같은 그런 운대 같은 게 맞아서 창출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혁신 역량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디어만으로 혁신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경제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혁신 활동과 혁신 실현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혁신 활동 같은 경우는 이 혁신 활동을 매저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제 정량적으로 R&D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과 관련된 혁신만 매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활동 중에 비기술적인 어떤 조직이나 마케팅의 변화 등의 혁신 활동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R&D 비용으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혁신 실현은 앞서 말씀드린 기술과 비기술적인 혁신 활동으로 인해 실현되는 혁신을 의미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또는 상품 혁신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현된 혁신이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 혁신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를 받게 되는데 이 경제적 성과 자체가 기업에게는 혁신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 경제적 성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였을수록 혁신 요인이 더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혁신 요인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 역량은 이 기업의 혁신 프로세스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지적 자본 등 기업의 유무형의 혁신과 관련해서 축적된 자본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혁신 생태계와 동태적 경쟁과 관련해서 이제 동태적 경쟁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들 언급하는 게 슈페터와 에로우의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슈페터 가설과 같은 경우 이노베이터스 렌트가 혁신 요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 프로세스 상의 경제적 성과가 높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혁신 요인이 높고 혁신 활동도 활발히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가설은 1990년대 IO 티오리 여러 페이퍼에서 사실 티오라이즈 되어서 많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반면 에로우의 경우 기업 간 경쟁이 심할 때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요인이 혁신 요인을 제고하는 리플레이스먼트 이펙트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과 혁신에 관해 연구한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R&D와 경쟁 러너 지수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에서는 이런 실증 연구에서는 이런 관계들을 많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설을 가장 이제 체계적이고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조명한 연구가 아기온과 그의 이제 공동 저술자들의 연구인데요. 연구 결과 경쟁의 정도와 혁신은 역육자형 관계를 따른다고 밝혔는데 이는 경쟁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독점에 가까울 때는 에로우가 말한 리플레이스먼트 이펙트가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는 슈페터리안 이펙트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애기온 연구의 이제 한계점은 기본적으로 이 연구 자체가 점진적인 혁신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 혁신으로 시장 구조가 급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장, 즉 예를 들면 플랫폼 경제와 같이 시지력이 높은 혁신가들이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시도할 그런 가능성이라든가를 전혀 이제 고려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존에 이제 시지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혁신 환경에서 기존의 이제 시지력을 가지고 잠재적 혁신 기업들을 이제 제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2017년 이가미의 연구에서는 혁신으로 기존에 생산하던 상품이 잠식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급진적 혁신을 피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플랫폼 경제 등에서 빅테크들이 경쟁 제한적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이제 제 워킹 페이퍼인데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의 유인 차이에 대해서 비교한 연구들 또한 존재합니다. 점진적 혁신에서 시장 구조가 변화하지 않을 때 언급한 엣지의 연구에서처럼 리더가 팔로워에 비해 혁신을 훨씬 어그레시브하게 할 유인을 갖지만 만약에 급진적 혁신으로 인해서 팔로워와 리더가 변화할 가능성을 가진다면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든 그렇지 않은 기업이든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혁신을 할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은 기존에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계속 그런 시장 지배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 현재 스테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시지력을 이용해 급진적 혁신을 제거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경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텔 사건 2013년 9월에 체결되고 11월에 이제 신고한 이 사건과 관련된 개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당시에 이제 아마트 같은 경우는 2013년 기준 업계 1위였고요.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업계 4위였는데 이 기업들 간의 기업 결혼 사건으로서 당사 회사는 중첩 분야의 자산을 장비별 단위로 매각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 방안을 관련 국가의 경쟁 당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에서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독일과 싱가포르의 경쟁 당국은 기업 결합을 승인하였습니다. 독일은 해당 사건 관련 시장을 단순히 반도체 생산 장비 시장으로 넓게 획정하지 않고 반도체 세부 생산 공정 및 수요자의 관점에서 수요 대체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40개의 개별 시장으로 세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이 9개의 그 결과 9개의 개별 시장에서만 활동이 중복될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 제한적인, 예를 들면은 끼어 팔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 및 혁신이 제한된다든지 하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이제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은 미승인을 하였는데, 한국의 공정의 경우 당사 회사가 직접 경쟁하고 있는 장비 시장을 별개로 획정하였으나 중첩하는 장비가 포함된 사업 부분의 경우 결합회사의 독점 및 복점 시장으로 변화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혼합 결합의 결과 끼어 팔기 등을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징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자진 시정 방안에 중첩된 분야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장비별로 관련되는 자산, 여기에선 지적재산권, 노하우,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기업 결합과 관련해서 혁신성이 높은 두 기업의 수평 결합과 혼합 결합이 혼재할 때 혁신 저해 요인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의 공정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첩 분야의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도 장비별로 관련되는 지적재산권, 노하우, 인력 등을 완전히 분리해 매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업의 어떤 내재된 역량의 결합은 완전히 분리해 매각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개의 장비의 생산과 관련된 물적 자본이나 기술은 완벽하게 분리한다면 별개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혁신을 실현하고 시장에서 성과를 얻어나게 하는 기업의 내재적 혁신 역량, 인적 자원, 노하우, 네트워크 등은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우 듀퐁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와 듀퐁은 미국의 화학회사로서 2015년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각국의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을 신고하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분석함에 있어 혁신 경쟁 관련 그들의 툴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농약 시장의 경쟁 제한성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제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해당 기업 결합이 혁신 경쟁의 현저한 저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기존 이제 아마텔 사건이나 페이스북, 이전에 있었던 페이스북 사건에서는 경쟁의 현저한 저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업 결합에서 이제 EU 집행위원회는 혁신 경쟁의 현저한 저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쟁의 저해를 두 가지 차원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먼저 기존 연구 및 파이프라인 제품의 중첩으로 인해 라인이 중단되고 지연되고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이 혁신을 단기적으로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이노베이션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발견, 개발, 파이프라인, 상품 개발 등 혁신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활동 중에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혁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쟁하는 두 회사의 혁신 활동을 같은 혁신 공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혁신 공간의 중첩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농약
시장에서의 시장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규제 어떤 농약 시장에 존재하는 유럽에서의 규제와 그 농약 개발 자체의 기술의 난이도 때문에 유럽 전역에 플레이어가 최대 5개 수준이라고 하였고요. 두 기업의 합병은 시장 구조 변화를 야기해서 미래의 혁신 요인을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 결합 사건과 관련된 EU 집행위원회의 심결을 살펴보면 혁신 공간의 중첩에 의한 단기적 혁신 유예의 저해가 나타나는가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기존의 수요 대체성을 활용한 상품시장 관련 시장 획정과는 확연히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혁신 유인 감소와 관련 경쟁 구도의 소멸이 혁신 유인을 저하하고 경쟁이 혁신을 야기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과 혁신이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경쟁 제한성이 혁신 유인을 저하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사건 같은 경우는 SNS 서비스와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이 왓츠앱,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약 6억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인수한 사건인데요. 이때는 이제 이게 사실은 왓츠앱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버전의 카카오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고, 한마디로 이제 서양인들은 카카오톡 대신에 왓츠앱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는 이 결합과 관련해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 메신저 서비스 시장, 그러니까 메신저 서비스 시장에 왓츠앱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온라인 광고 시장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였는데, 이 시장과 관련해서 소셜 네트워킹 시장은 멀티 호밍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광고 시장 또한 경쟁자가 많아서 경쟁 제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플랫폼은 낮은 전환 비용으로 멀티 호밍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유효 경쟁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반드시 쏠림 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이제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많은 서비스를 깔고 있더라도 사실상 이제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동태적 혁신을 이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 인수는 추후에 미국의 FTC 등에서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와 같이 킬러 인수로 판단되어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신저 서비스끼리의 수평적 합병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시장을 구분해서 마켓 쉐어와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 유효성이 결국 플랫폼 시장에서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 경쟁 기업인 왓츠앱을 제거함으로써 미래의 혁신을 제거하고 왓츠앱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수,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데이터 등으로 페이스북은 플랫폼의 확장성을 이용해 수익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퀄컴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건너뛰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을 말씀드리면 이 기존의 경쟁 당국들과 심결에 관련된 동태적 혁신 관련 시사점은 먼저 기술의 복합성, 융합,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수평 결합이 아닌 혼합 결합 형태를 통해 혁신 경쟁 시장에서 시시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마텔 사건에서도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빅테크 플랫폼들의 기업 결합 시도에서도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상품 시장 수평 결합 중심의 시장 획정 및 경쟁 제한성에 대한 평가로는 해당 행위의 근본적인 경쟁 제한성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혁신 시장에서 기업 결합으로 인해 단순히 마켓 쉐어가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혁신 잠재력이 결합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단기적인 혁신 요인과 중장기적인 시장 구조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 혁신 요인은 이후의 혁신 공간 분석과 같이 단순히 같은 생산 라인의 R&D 액수 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 활동 행위가 중첩되는 분야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 결합과 실질적 남용과 같은 경쟁 제한 행위가 야기하는 시장 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생산 라인을 없애고 R&D를 제한하는지가 아니라 해당 시장에서 중장기적인 혁신 요인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사실상 수반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혁신 역량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혁신 경쟁과 관련된 분석 시도에서는 주로 혁신 활동 및 일부 관찰된 혁신 실현 등으로 혁신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기업의 혁신 요인을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닌 혁신 역량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네, 기존 분석과 관련돼서 이제 리뷰하겠는데요. 이제 전통적 상품 시장 분석과 관련해서 여전히 혁신 시장에서 많은 상품 시장 분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종제를 기준으로 점진적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분석이 필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종제 개발을 목표로 혁신 활동이 투입되는 것이 명확하게 관찰될 경우 이러한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먼저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등과 같이 기업 내부의 역량, 네트워크 등을 변화시키는 혁신이 수반되는 경우, 그리고 초기 단계 연구가 중요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위한 혁신인지 뚜렷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전통적인 상품 시장의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급진적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 시장 구조를 변화시켜서 전통적 상품 시장의 분석 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혁신 공간은 중첩되지만 수평적 결합이 아닌 경우도 전통적 상품 시장 분석의 틀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기술 시장과 혁신 시장과 관련된 분석들이 있습니다. 기술 시장은 주로 IP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데 IP 그러니까 특허 등을 중심으로 한 평가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IP는 실현된 선도 기술에 대해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동태적 혁신 시장의 평가에 활용될 경우 그것 자체가 이제 시장 구조 분석의 왜곡을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또한 IP의 실현과 실제 혁신 요인을 가지고 혁신 활동이 일어나는 시기 자체에 시차가 존재해서 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 유사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혁신 시장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EU의 이노베이션 스페이스와 관련된 분석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혁신시장 접근법과 관련된 분석, 그리고 구글의 케이스에서도 혁신시장 접근법의 분석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이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된 혁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이게 너무 급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론이 존재하더라도 이게 이제 계속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 시장의 혁신을 평가할 때 플랫폼 생태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탑재한 플랫폼을 요즘 이제 이 플랫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인프라 기능을 내부화하고 재화 서비스 공급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플랫폼들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제 가파 등에 대한 빅테크 플랫폼이나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등도 이러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해당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급진적 혁신을 시도하고 주로 이제 수평 수직 혼합 결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서 시지력이 없는 중소 플랫폼들은 급진적 혁신으로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만 잠재력이 있는 경쟁자로 포착되는 순간 빅테크들의 결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중소 플랫폼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엑시트 전략이지만 경쟁 생태계 관점에서는 그렇게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를 혁신을 평가할 때 고려할 부분은
먼저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멀티호밍이 존재하지만 쏠림 현상이 존재하는지. 사실 쏠림 현상이 존재하는 경우 아무리 멀티호밍이 가능한 경제라고 해도 실질적인 독점적인 지위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어떤 가격 정책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제로 가격 정책을 쓰는 경우 다면 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레버리지 전략으로서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확장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데, 플랫폼은 먼저 일단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쉽게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플랫폼들의 확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경쟁 평가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이 네 가지를 사실은 저는 이제 다 고려할 수 있으면 다 고려해야 되고, 이 중에 이제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경우 경쟁 제한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상품 시장 평가로 이제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시장 평가가 가능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가격 정책, 그리고 경쟁이 어떤지, 상품의 대체 주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혁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혁신이 이제 야기하는 시장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혁신 유형에 대한 식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혁신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제 기존에 이제 EU에서 EU나 미국의 이제 혁신 시장 접근법과 같은 이제 평가 방법으로도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 잠재력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잠재력의 경우 혁신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결합이나 매각 등에 의해서도 이것은 불가분한 어떤 기업의 내재적인 속성으로서 이제 나누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 잠재력이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혁신 경쟁 평가 등 동태적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 산업연구원 강민지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은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남은입니다. 이 공정거래학술연구지원사업의 그 최종 발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민지 박사님의 연구 잘 어려운 연구를 하셨는데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중간 보고서 단계에서도 이제 한번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고요. 사실은 그 전에 이 제안서 단계에서부터 코멘트를 좀 드린 적이 있어서 약간은 이제 중복적인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제 오늘 발표회에서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서 단계에서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연구다. 사실 강 박사님이 이 연구를 맡아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걱정 반 기대 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연구들의 이제 특징이 혁신 경쟁 평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용성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해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하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구체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이 숙제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초기부터 이제 좀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도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 박사님 연구가 많은 이제 그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실용적인 그런 시사점을 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오늘 최종 발표에 이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거를 이제 이게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토론자 분들도 공정위에서 이제 한 분씩 쭉 나와 계시고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실용적인 시사점을 얻으려고 하시는, 단순히 이제 학술 연구만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 구체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실용적 시사점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연구의 이 여지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고려를 하시고 더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챕터별로 제가 가지는 이제 코멘트를 이제 그 세부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2장이 혁신 생태계와 동태적 경쟁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혁신과 경쟁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개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에서는 혁신의 유형을 분류를 하셨고 두 번째에서는 기업의 혁신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는 경쟁과 혁신 간의 그 관계를 다룬 경제학 논문들을 좀 문헌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형화가 이제 그 첫 번째 유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유형화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인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지침을 하는 과정에서 유형화를 함으로써 저희가 그걸 많은 거를 이제 얻어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유형화를 할 때는 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게 또 드러나야 그게 이제 실용적인 시사점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점진적인 혁신이냐 급진적인 혁신이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볼 때는 점진적이냐 급진적이냐가 분류가 쉽게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현실에서 사전적으로도 그 분류를 하는 게 쉽지 않고 심지어는 사후적으로도 우리가 점진적 급진적 혁신을 분류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셰일가스 혁명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석유 산업을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이제 그런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분명히 급진적인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사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예측이 가능한 그런 성격이냐? 그리고 석유 산업을 보고 있을 때 셰일가스 혁명 같은 게 일어날 거라고 예측이 가능했을까? 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그쪽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게 이제 나중에는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어느 정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강도로 올지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실에 있어서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을 나누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여기 제가 그 토론문에 좀 번호를 매겨서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가 외생적인 변화고 어디까지가 내생적인 변화냐. 예를 들면 그리고 이 기업의 활동을 관찰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점진적인 혁신이 일어날지 급진적인 혁신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제한성을 평가를 할 때 기업의 활동을 보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 활동을 보면 과연 점진적인 혁신이 일어날지 또는 어느 걸 타겟팅을 할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게 더 바람직한가. 이게 점진적인 혁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생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점진적인 그 시장의 구조가 아까 강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의 구조가 독과점으로 고착화가 되고 있으면은 이게 그런 상황에서는 점진적인 혁신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상황을 뒤집으려면 급진적인 혁신밖에 없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급진적인 혁신에 좀 더 리소스를 투입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사점이 가능한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뭐가 더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의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을 저해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래 출발은 경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혁신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이 좀 잘 안 돼도 괜찮은 거냐? 또는 그 반대의 질문도 가능하겠죠.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으면은 혁신이 좀 저해가 돼도 상관없느냐라든지,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던져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좀 실용적인 그런 거를 하려면 이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다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 요소들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매저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적어도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상품 혁신과, 이건 이제 그냥 간단한 코멘트로, 상품 혁신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구분을 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늘 익숙한 거는 제품 혁신이냐 공정 혁신이냐 이런 구분인데, 그거와는 조금 이제 다른 어프로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은 좀 장기적 급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공정 혁신하고는 좀 다른 건가 보다, 그냥 일반적인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혁신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뭐 R&D나 특허수 이런 거를 좀 다르게 어프로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제 하셨는데,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다른데, R&D는 약간은 좀 인풋에 가깝고, 특허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웃풋에 좀 더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혁신을 통한 경쟁을 평가할 때는 그러면 그것들을 R&D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고, 특허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진짜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답이 조금이라도 더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혁신과 경쟁에 대한 관계를 논하는 분야가, 사실은 저는 그쪽은 아닙니다만, 산업조직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예 한 챕터에 뭐 수백 개의 논문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슌페터, 에로, 악용 등의 논문을 소개를 하고 계시지만,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엄청난 수의 논문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궁금한 것은 그냥 단순히 경쟁과 혁신 간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경쟁을 평가를 할 때 어떤 요소들을 보라는 그런 점을 경제학자들이 과연 제시를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에 시사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기존의 경쟁에 대한 시사점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시사점을 봐야 된다라는 거는 확실한데, 혁신 경쟁을 보면서 그 방향은 양쪽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혁신 경쟁을 고려를 하면 기존의 경쟁 시사점보다 더 강화해서, 이게 기존에는 걸리지 않을 거를 혁신을 고려하면 더 걸린다. 물론 이런 시사점도 가능하지만 그 반대 시사점도 가능하거든요. 기존에는 충분히 걸릴 만한 상황인데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하면은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이걸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이런 기존에 있어서 혁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퀘스천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시간상 사례 분석은 그냥 간단하게만 토론문을 참조를 하시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다우듀퐁, 페이스북, 뭐 퀄컴 2 사건, 이렇게 이제 리뷰를 해주셨는데,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데, 사실은 사건들의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단지 소개를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유형화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특히 주목받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 왓츠앱 같은 그런 소위 킬러 어퀴지션과 관련된 그런 사건인데, 이게 원래 킬러 어퀴지션이라는 부분은 제약 산업에서부터 이제 생겨난 거거든요. 제약 산업에서
상당히 그 특허가 매우 중요하고 그 특허라는 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그 뭐 역지불 합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킬러 어퀴지션이 이제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플랫폼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제 페이스북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하게 연결이 가능하냐, 이게 확장이 가능한 이슈냐, 아니 뭐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기가 쉬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건과 이제 나머지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다우듀펑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퀄컴2 사건도 이거는 이미 지식재산권 표준 필수 특허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경쟁 제한적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이라서 그 전 단계의 어떤 혁신 경쟁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쉽지 않다기보다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그리고 이제 아마 조금 이따 그 구성림 과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최근에 그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또 그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차이점 내지는 그런 유형화가 좀 더 부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다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4장과 5장의 그 부분이 앞의 내용을 쭉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실무적인 그런 접근 요소를 만들어내느냐의 부분인데 이런 어떤 방향성 그리고 뭐 측정 가능한 요소들 그리고 그 측정하는 가능한 요소들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어려운 걸 자꾸 해라고 그러는 게 참 사실 좀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 이게 좀 더 유용하고요. 그냥 이런 요소들 아까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기존의 경쟁 평가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그게 일단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마치 저희가 기업 결합을 할 때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 요소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제고 효과를 그 다음에 평가를 하듯이 이 경쟁 제한 효과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과 관련된 요소들을 기존의 평가를 이게 뒤집을 만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라는 식으로 아마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을 평가를 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둬야 되고 이거는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건 좀 더 덜 주의를 기울여도 되고 이런 시사점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한꺼번에 이 많은 것들을 다 해달라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요구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 시사점을 더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구에 포함이 안 된 그냥 그 부분으로서는 지금 조금 이따 이제 역시 구 과장님이 그 좀 소개를 해주실 텐데 기존의 기업 결합 심사 지침이라든지 지식재산권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이제 혁신 시장과 관련된 고려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주시고 뭔가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이런 거는 좀 고칠 필요가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아직 이 최종 발표문까지는 적어도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권남은 교수님의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식과 구성림 과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정위 지식산업감식과장 구성림입니다. 그 권남은 교수님께서 오히려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민지 박사님께서 그 혁신 시장의 어떤 분석 틀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 혁신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유형화시키기 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권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조금은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구체화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발표문이 전반적으로 기업 결합을 좀 염두에 두고 많이 작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혁신시장 논의 자체는 기업 결합뿐만 아니라 단독 행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논의인 것이고, 다만 이제 기존의 사례들이 기업 결합에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들은 그런 사례가 많았을 뿐인 것이지, CG 같은 경우에도 CG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현해내는 사례 자체가 좀 적었기 때문인 것이지,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그 부분이 좀 다른 측면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독행위적인 관점도 조금 포함을 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품 시장과 그다음에 혁신을 식별하고 혁신을 활동하고 역량을 평가한 이런 4가지 단계별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실제 사례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분석 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켜주는 작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실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는 것보다 이제 단독행위적인 부분을 말씀을 조금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결합 쪽에서 이 혁신시장 관련돼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2019년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을 함으로써 이제 기업 결합이 발생시킬 수 있는 동태적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근데 근데 현재 지금 공정위가 처리한 건은 구글 LLC 관련된 그 아파 건, 작년에 처리한 아파 건에서 지금 혁신시장적 논의를 갖고 온 어떻게 보면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마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철회를 한 건이기 때문에 공정위 어떤 입장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는 아니고요. 사실상 의결서 형태로 나온 어떤 혁신시장적인 논의는 구글 그 아파 건이 지금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혁신시장적인 논의가 현재 규정에도 많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공정거래법 2조에도 보면 일정한 거래 분야를 경쟁 관계에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이 출시되진 않았지만 향후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연구개발 시장, R&D 시장도 결국 일정한 거래 분야로 포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9년도에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서는 혁신시장 확정의 근거를 아예 두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식 혁신시장 접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 주셨죠. 뭐 잠재적 경쟁이라든가 미래시장 접근법, 혁신시장 접근법, 그 EU식의 뭐 혁신 영역 접근법,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이제 기업결합 심사 기준뿐만 아니라 지금 지재권 부당한 심사 지침과 CG 심사 기준에도 일부 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시장 논의가 단독 행위에도 좀 별 다르지 않게 적용된다라는 부분을 좀 전제로 한 것이고요. 그 지식재산권 심사 기준을 조금만 보시면 어떤 특정 자산, 연구개발 비용 관련 상품,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유인을 가진 사업자의 수, 구매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혁신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G 남용행위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경쟁 제한성 판단 요소 중에 하나로 혁신 저해를 규정을 하면서 혁신시장에서 혁신 저해 효과를 입증하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단 혁신 시장적인 요소를 좀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아파건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작년에 처리한 구글 아파건이 실제로는 이게 혁신시장적 논의를 적용한 실제 사례에 접목한 좀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구글이 삼성전자 같은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이랑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아파 계약 체결을 강제를 했는데, 이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파편화 금지 계약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서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개발하건 아니면 제3자가 개발하건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약을 말합니다.
이제 본 사건에서 이제 혁신 경쟁과 관련해서 정점이 되었던 부분은 일단 스마트폰과 당시에 있었던 스마트폰, 태블릿을 제외한 당시에는 어떤 유형이 개발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던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의 OS 개발 시장을 별도의 혁신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지, 동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파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2011년도 당시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스마트 TV라던가 아니면 뭐 그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시장 자체가 형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혁신 시장의 경우에 당시에는 이게 출시 시장이 형성 중인 단계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이 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시장 획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기능,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시장 자체가 형성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수요 대체성을 기준으로 관련 시장을 획정하기는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아파는 어떤 스마트폰, 태블릿 외에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는데 2011년 당시에는 기타 스마트 기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시장 획정 방식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인 아파의 영향을 받은 기타 스마트 기기 OS 개발 시장을 혁신 시장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고 혁신 시장인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시장을 별도로 획정을 하였습니다. 이 아파 계약으로 인해서 기기 제조, 삼성, LG와 같은 기기 제조사는 스마트 기기 OS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다른 OS 사업자들도 아파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에 스마트 기기용 OS를 라이선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 사안은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혁신시장 접근법을 말씀하셨지만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미국식 접근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혁신 경쟁자를 식별을 해서 혁신 활동과 결부된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 부분은 혁신 활동에 필요한 특화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혁신 경쟁자를 식별하는 방식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안의 경우에 구글, 아마존, 삼성, LG 이런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기타 스마트 기기와 OS를 기반 위해 연구 개발하고 있으나 이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스마트 TV다 아니면 스마트 워치다 이걸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특화된 자산, OS 개발 능력이라든가 숙련된 기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유하는 혁신 경쟁자로 식별하는 부분을 기초로 해서 이 사건을 지금 사건이 처리가 되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게 그 혁신 경쟁에 대한 논의가 주로 기업 결합에 한정되어서 논의가 많이 되어다 보니까 단독 행위에는 막 적용이 잘 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통상 시지 남용 행위 등이 이미 출시된 상품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발 단계에서 어떤 개발 단계를 통제할 만큼의 지배력을 남용한 사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이게 별다른 논리라든가 별다른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강민지 박사님의 코멘트 있겠습니다. 네, 두 분 토론자분들의 코멘트 정말 잘 들었고요. 권남훈 교수님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코멘트 많이 주셨는데 지금 이 토론문을 사실 미리 받아서 읽으면서 도대체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주셔서 적용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대부분의 코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성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사실 이제 구글 이 LLC 건에 대해서도 이제 사례로 이제 하고 싶었는데 좀 시의성이 너무 이제 크다 보니 이제 보고서에 담는 게 과연 이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제 실무자분에게 이제 여쭤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심결서를 읽으면서도 굉장히 의문도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이제 최종 이제 보고문에는 굳이 이제 포함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포함하는 게 이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으시면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제 이 구글 LLC에 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시지력 남용 등과 같은 그런 단독 행위에 대해서 연구를 포함할 생각이 있고요. 또 괜찮은지에 대해서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논리 자체가 서로 별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논의의 어떤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단독행위적인 부분도 좀 포함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어려운 주제죠. 어려운 주제인데 많은 코멘트를 통해서 또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또 선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장시간 동안 발표회 토론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례를 정리한 다음에 5시 5분부터 마지막 발표가 있겠습니다.